강남 한복판에 있는 12층짜리 대형 사무건물이었다. 그 건물은 모두가 잘 아는 중견 IT 기업 하이넥스트의 본사였다. 김도훈 부장은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위에서는 자꾸 퇴짜를 놓고 아래 직원들은 성의 없는 보고서나 올리고 있다. 몇 번째나 허탕을 치게 된 김 부장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밀려날 것이 걱정돼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다. 부서 핵심 직원 몇 명을 데리고 부사장실로 찾고 있었다. 갑자기 부사장실에서 찾는 이유가 뭔지 잘 알고 있기에 관련 직원들을 동반케 했다. 김 부장 일동이 복도를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복도 중간쯤에 이르러 김 부장은 한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얼굴이 시뻘게 진 김 부장은 주저앉은 채 통증을 참아야 했다. 직원들이 괜찮으냐며 부추겨줬다. 김 부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아니, 청소를 누가 한 거야? 복도를 이렇게 물바닥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그때 복도 저 끝쪽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 한 사람이 보였다. 이봐요. 김 부장은 그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치면서 손으로 이쪽으로 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약간 절뚝거리며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아니, 복도에 물 청소를 하면 물기를 다 닦아내야지.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나 여기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나이 든 아주머니. 강 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물기를 다 닦았는데 누군가 물이 담긴 물건을 옮기다가 물을 조금 흘렸을까. 그런데 복도 바닥에는 전체적으로 물기가 하나도 없었다. 김 부장이 넘어진 부분에도 물자국은 없었다. 김 부장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말을 좀 심하게 했다. 이봐요, 아주머니. 청소를 제대로 안 하려면 그만둬요. 나이 들었다고 대충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안 통해요.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하청이면 하청답게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다른 직원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딱히 청소 아주머니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눈앞에서 넘어진 부장에게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잠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강 씨 아주머니는 가지고 있는 걸레로 바닥을 한번 닦아냈다.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김 부장은 걸음을 재촉했다. 직원들은 민망해하며 뒤따라갔다. 김 부장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험난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지러운 문제들을 다 털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김 부장의 뜻과 같이 되질 않았다. 부사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안에 누가 들어갔냐고 물었더니 자재부 과장 등이 있다고 했다. 들리는 내용은 자신의 부처와 무관한 일이긴 했지만 긴장될 수밖에 없었다. 자재부 직원들이 나오고 김 부장과 일동이 들어갔다.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씩씩거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었다. 곧바로 숨이 막혔을 정도였다. 김 부장은 부사장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다. 김 부장, 어제 말했던 보고서는 다시 수정했어요? 자재부에 확인한 수치로 수정했느냐 말이입니다. 네, 자재부 확인을 받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조달 사업부에서 이것을 실행하나요? 기획부에서 직접 할 건 아닌가요? 김 부장은 잠깐 망설였다. 업무상 관계는 있지만 자신의 부서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달 사업부에서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뭐요? 저번에도 그렇게 했다가 일을 망쳤잖아요. 자꾸 책임 회피만 하려고 하면 어쩝니까? 그럼 저희가 하도록. 김 부장, 요즘 일하는 게 시원치 않아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김 부장은 이번 프로젝트건에서 빠지세요. 김 부장은 움찔했다. 뭐라고 항변을 하려고 했지만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다. 사실 김 부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부장으로 진급한 사람이었다. 특히 기획력이 좋아 회사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 중 하나였다. 치밀하고 과단성 있는 그의 추진력은 사내에서
그의 입지를 탄탄히 만들어 주고 있었다. 세간에는 혹시 김 부장이 부사장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언급되곤 했다. 물론 회사는 이익 집단이고 누가 이익을 많이 가져오느냐에 생명이 달려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날고기고 뛰는 재주를 가졌다 해도 결국 오너가 아닌 이상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조직인 것이기도 하다. 업무 능력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은 성격적으로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사람이 완벽할 순 없는 것이지만 그의 불같은 성격은 막말도 서슴지 않아 나는 자기 복을 많이 깎아 먹기도 했다. 자기 주장이 강한 만큼 남의 말을 경청하기는 힘든 사람이었다. 그의 입은 모든 화근이 되었다. 스스로도 그런 점을 인정하지만 알면서도 고칠 수 없는 천성이었다. 부장님,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비 오는데 구질구질하게 나가는 것도 그렇고. 기획과 직원들은 구내식당으로 내려갔다. 비가 와 식당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고 보니 회사가 규모가 커졌구나 싶었다. 김 부장이 초창기 회사에 들어왔을 때보다 본사 인원만 30% 이상 증원되었다. 구내식당만 해도 대규모로 확장했던 기억이 났다. 당시에는 너무 식당이 큰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아주 적절한 결정이었다. 그걸 기획한 게 바로 김 부장이었다. 자신의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김 부장은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아 자리로 들어가려는 순간 방금 배식을 받은 사람과 엇갈려 부딪히고 말았다. 국물이 출렁거려 구두에 흘렀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쩌나. 다름 아닌 강씨 아주머니였다. 김 부장은 확 신경질이 올라왔다. 아니, 이 아주머니가 또 일저지르네. 왜 나하고 자꾸 맞부딪히는 겁니까? 아주머니 동작이 꿈뜨면 조심성이라도 있어야. 그렇게 막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놈의 죄송하다는 소리만 몇 번입니까? 죄송하면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직원들의 시선이 김 부장 쪽으로 쏠렸다. 그의 김 부장은 더욱 화가 났다. 하찮은 청소부 때문에 동물원 원숭이 마냥 구경꼴이 난 게 분했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걸레 가져다 닦아요. 죄송하다 소리는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네. 면박을 받은 강씨 아주머니는 수치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상황에서 누구 하나 나서서 바닥을 청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막말로 따지면 잘못은 김 부장이 한 것이었다. 자기 자리를 몰라 순간적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강씨 아주머니와 부딪혔다. 그리고 김 부장은 구두에 국물이 흘렀지만 강씨 아주머니는 바지 앞쪽을 다 버렸다. 얼마나 창피했으면. 아주머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직원들 점심 끝나고 먹으면 안 됩니까? 사람 많을 때 굳이 같이 먹어야겠어요?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직원들은 속으로 불쾌했다. 부장이란 사람이 채통머리 없게 자기가 실수해놓고 남 탓이나 하고 더구나 사람 차별을 하는 모습에 분노가 일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김 부장의 말을 막지 못했다. 그만큼 회사에서 입지가 굳건한 김 부장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된 김 부장은 자존심도 구겨져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였다. 그때에 맞춰 강씨 아주머니가 타켓이 된 것이었다. 강씨 아주머니가 바닥을 정리하고 식당 안으로 걸레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 뒤에서 김 부장은 또 한 소리를 했다. 저 나이에 일하는 건 딱 두 가지 이유야. 돈이 없거나 가족이 버렸거나. 그러면서 혼자 웃는데 몇몇 직원은 찜찜한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중 한 명은 몰래 회사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청소 아주머니에 대한 무례한 발언,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요? 동영상과 함께 올라온 댓글들이 늘어나면서 동영상이 퍼져나갔다. 회사에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서 서둘러 영상과 게시글들을 삭제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을 비호하기 위해 퍼져나간 동영상과 관련 사내 게시망에 대한 자체 점검을 이유로 폐쇄버렸다. 그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와 영상 유출자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하청업체의 용역 계약을
재점검하도록 사장의 지시가 내려졌다. 회사의 입장은 청소원 아주머니들도 똑같은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못 박았다. 그리고 형식적이지만 김 부장 역시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회사의 신속한 조치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 이 문제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회사의 처분에 불만이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십수년 이상 뿌리 깊이 각히 권위의식과 맞물려 있었다. 드러내놓고 반발하는 직원은 없었으나 회사로서는 치명상에 가까운 데미지를 받게 되었다. 할머니, 요즘 일 안 나가? 응, 좀 쉬려고 그래. 몸이 많이 안 좋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마음도 불편하고. 준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일을 쉰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의구심이 들었다. 자꾸 물어봐도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준혁은 학교에 갈 준비를 끝내자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할머니, 나한테는 뭐든 말하기로 했잖아. 뭔 일이 있지? 그게 뭐야 말 좀 해봐등. 김씨 아주머니는 침묵했다. 어린 손자한테까지 자존감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신이 겪은 모멸감은 참아 넘기기에 너무 굴욕적이었다. 몇 날 며칠 김 부장이 한 말들이 떠올라 무척 힘들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나? 자신이 세상을 너무 여유롭게 생각한 건 아닐까? 내 손자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건가? 김 씨는 손자의 걱정을 뒤로 하고 밖으로 먼저 나갔다. 아침부터 속이 뒤틀려 배가 아파왔다. 신경성 대장염이 왔나 보다 싶었다. 어릴 적부터 지병의 하나였다. 습관처럼 떨어지질 않았다. 준혁은 그런 할머니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뭔 일인지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막막했지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 보자고 생각했다. 다음 날 준혁은 할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는 조씨 아주머니를 만나기 위해 회사 부근에서 기다려봤다. 9시경이면 청소하러 한창 바쁠 시간대였다. 그런데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는지 몰라서 무작정 기다려봤다. 그러던 중 10경에 조씨 아주머니가 현관 쪽으로 내려와 있었다. 준혁은 직접 찾아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 강은희 할머니 손자입니다. 그래요. 전에 한번 집에서 봤지. 할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네, 그것 때문에 뭐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이 되실까요? 그러지. 왜 할머니한테 문제가 생겼나? 아닙니다. 최근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시고 계시나요? 넘겨짚어 봤다. 그의 조씨 아주머니는 말했다. 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회사 부장이란 사람이 할머니를 모욕 주고 망신을 줬다고 해.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김 부장이란 사람이 평이 그리 좋지 않았지. 그 양반이 할머니와 부딪혀서 국물을 쏟았나 봐. 근데 피해자는 할머니인데 김 부장이 일방적으로 할머니를 사람 많은 데서 망신을 준 거지. 조씨 아주머니는 스스로도 화가 나는지 언성이 다소 높이며 말했다. 지들이 높은 간부면 간부지. 청소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감. 나이든 어른을 그렇게 막대하면 벌받지. 그렇지만 김 부장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잘 다니고 있어. 그래 직원들이 속으로들 화가 난 거지. 준혁은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는 뭔가 감이 잡혔다. 갑질을 제대로 당한 할머니였다. 준혁은 집안 형편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들어갔다. 대학 생활하는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만큼 집념도 강하고 더구나 학과가 학과인 만큼 전산 관련 일이라며 자신이 있었다. 하이넥스트 본사의 전산망 유지관리업체의 직원을 체크하고 그의 이메일을 해킹해 서버 접속 계정을 알아냈다. 그리고 전산망 관리 서버에 접속해봤다. 관련된 파일 같은 건 없었다. 아마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대비를 위해 사내망을 샅샅이 뒤져
대회비 몇 건을 추출해냈다. 그리고 사내 게시망에 접속한 직원들 컴퓨터 등을 파고들어 동영상을 하나 찾아냈다. 그것을 보고 준혁은 분개했다. 철저히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을 했다. 준혁은 같은 학교 단짝 친구와 함께 김 부장과 그의 회사를 상대로 작업에 들어갔다. 만약 발각되면 준혁과 친구는 퇴학감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사명감을 부여하고 합리화했다. 준혁은 김 부장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음성을 변조해서 먼저 연락을 해봤다. 강옥순 할머니라고 아십니까? 누구요? 모르겠는데 전화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그건 알 것 없고 당신이 식당에서 망신 준 강할머니라고 기억 안 나나? 그 할머니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데요? 연세가 많은 분한테 실수를 했으면 사과하는 건 모르시나요? 사과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징계 먹은 사람이요. 헛소리 같은데 전화 끊어요. 준혁은 다시 전화했다. 당신 방금 후회할 말을 한 거요. 평생 후회할 거란 말이요. 이거 뭐하는 인간들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 네 정체가 뭐야? 자신 있으면 밝혀. 그건 서서히 알게 될 거다. 각오하시라. 경고했다. 준혁은 말로 해서 들을 인간이 아님을 알았다. 더 이상 언쟁을 불필요했다. 먼저 김 부장의 행정비서의 컴퓨터에 접속해 김 부장 일정을 체크했다. 그중 중요한 행사 일정의 시간대를 임의로 조금씩 뒤늦은 시간으로 돌려놨다. 해당 행사장의 준혁은 미리 나가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미국 파트너 사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미팅이 있었다. 회사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했다. 부사장과 실무책임자 김 부장이 참석하게 돼 있었다. 약속 시간 12시 10분 내셔널 호텔 중국관, 예약자 김충식 부장. 예약 시간을 확인한 준혁은 약속 시간을 12시 30분으로 돌려놨다. 그리고 김 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시간을 정정해 알려줬다. 김 부장은 약속 시간이 좀 이상해서 행정비서에게 연락을 했다. 점심시간으로 잡았는데 왜 12시 30분이지? 12시가 아닌가? 비서는 자기 컴퓨터에서 타임 스케줄을 확인해 봤다. 그 시간이 맞는 것으로 정리돼 있었다. 김 부장은 안심하고 10분쯤 일찍 가기로 하고 다른 업무를 보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 부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약속 시간을 어기면 우리 쪽 체면이 어떻게 되나? 그것도 실무 책임자가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10분쯤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12시 20분이 돼 가잖아. 뭐라고요? 12시 30분에 약속 아닙니까? 부사장은 노발대발 전화를 끊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행정비서에게 연락을 했으나 같은 말이었다. 그렇다면 행정비서가 잘못 기재한 것인가 싶었다. 그래서 부사장에게 행정비서의 실수를 말하고 책임을 면해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밑에 사람한테 책임 전가나 한다고 꾸살이나 더 먹게 되었다. 이번 달 들어 부사장한테 벌써 두 번째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 그때 중국관 부근에서는 준혁이 김 부장의 얼굴을 익혀두고 있었다. 요즘 들어 재수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영 마음이 꺼림칙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자꾸 일어나니까 컨디션까지 나빠지고 있었다. 좀 침착하고 냉정해지자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행사도 이와 비슷한 오류가 생겼다. 처음에는 행정비서에게 화를 내고 뭐라고 꾸짖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의 행사 일정은 계속 꼬이고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꼬인 행사 시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살기를 느낄 만큼 예민해졌다. 긴장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 날 김 부장은 행사 일정을 상대방 쪽에 직접 확인해보고 일을 보기로 했다. 데이터 교류 협력 조인식이 있는 날, 장소는 경기도 양평 크라운 라운지. 12시였다. 좀 일찍 출발했다. 만에 하나 가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찍 나가는 게 마음 편했다. 차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해 가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에 지정 장소를 입력하고 음악을 틀었다.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불상사들을 잊으려고 마음을 잘 챙기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다 86번 국도로 접어들었다. 처음엔 이상하다 싶어 다시 내비게이션을 확인했는데 지정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어느 만큼 달리다 김 부장은 아차 싶었다. 국도에서 빠져나오려면 좀 더 인터체인지에서 나갔어야 하는데 이대로 쭉 가면 고속도로가 나오게 되어 있었다. 난감해졌다. 당황해 내비게이션을 계속 두들겨 보았지만 끝내 먹통이 돼 버렸다. 차를 멈출 수도 없고 화는 치밀고 어느새 김 부장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김 부장은 1시간 정도를 도로에서 허송세월로 보냈다. 상대 업체 쪽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는 연락이 왔다. 부사장이 사장 면전에서 쌍소리까지 들어가며 굽신거려야 했다. 그 화는 김 부장한테 몇 배 더해서 왔다. 김 부장의 그동안의 공로는 모두 헛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그는 전도유망한 실세도 아니고 오히려 회사의 화근덩어리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김 부장은 자신에게 왜 자꾸 모진 시련이 닥쳐오는 건지 우라가 치밀어 정신과 병원에 갔다. 공황장애로 3달치 약을 처방받았다. 청소부 아주머니 때문에 동영상이 퍼져 엄청난 곤욕을 치렀으나 그때는 회사의 실세로서 회사가 전적으로 비호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식 행사를 펑크내는 김 부장의 입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해 있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김 부장은 늘 자신만만하고 추진력 있는 상남자였다. 동기들 중에서도 선두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탁월한 기획안은 회사의 사세 확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의 아내 역시 사장과 사촌지간으로 내부적으로도 단단한 백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어느 때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게 두려워지기도 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김 부장은 준혁의 경고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준혁은 발신지 익명으로 김 부장에게 식당에서의 동영상을 일부 캡처해서 보내줬다. 사진을 받은 김 부장은 소스라치게 놀랬다. 갑자기 준혁의 경고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그놈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등골이 쭈삣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너무 우습게 여긴 건가? 자신이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아직도 경고를 보냈다는 말인가? 두려워졌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긴장되고 소심해지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회사에 며칠 동안 병가를 냈다. 평생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압박감에 전율을 느꼈다. 병가를 내어 집에서 숨 좀 돌릴 심사였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난리가 났다고 빨리 와보라는 것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감사실에서 직원 2명이 내려와 자기 책상을 사그리 뒤집어 엎어놓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누구 책상을 함부로 뒤지는 거냐고요? 김 부장님, 저희는 지시받고 하는 일입니다. 부장님 컴퓨터 하드에서 회사 기밀 자료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뭐라고요? 기밀 자료라니.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겁니까? 근거가 나왔는데 시치미를 떼시는 겁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기밀 자료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김 부장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기가 막혔다. 같은 부서 정 과장이 다가왔다. 부장님, 어제 야간에 우리 회사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오늘 난리가 났었어요. 누군가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감염된 것 같아요. 신종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퍼진 건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장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부장님을 믿지요. 랜섬웨어라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왜 자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가 말이야. 부장님, 어제 오후에 일찍 퇴근하던데 어딜 갔었습니까? 어제 병가를 내고 병원에 좀 갔어요. 병원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병원에 가셨는데요?
그게 공황장애가 왔다고 약을 처방받아 그것이 더 화근이 되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황장애라니. 그것도 랜섬웨어가 데이터를 암호화해 오류를 일으키기 몇 시간 전에 정신과를 찾아갔다는 게 우연의 일치인가 하는 점이 더 의심을 불러왔던 것이다. 김 부장은 정신을 차리고 얼른 전에 강씨 아주머니 때문에 전화를 한 사람에게 연락을 넣었다. 네. 김 부장님이 직접 전화를 다 주시고 뭐가 잘 안 되나요? 다 아시면서 강씨 아주머니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제발 그만 좀 저를 괴롭히세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준혁은 울고 있는 김 부장에게 한마디 했다. 이젠 다 소용없어요. 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고 살게 되었으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나요? 지은 대로 벌을 받아야지요. 김 부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직원들이 다 쳐다보는 자리에서 김 부장은 울고 있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 오만한 자신이 불러 일으킨 풍파가 그칠 줄 몰라 두렵기가 한이 없었다. 체면도 수치심도 모르고 그냥 두렵기만 했다.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사장과 사촌 간의 인연이 돼 있어 그나마 기밀 서류 건은 1개월 정직선에서 무마되었다. 사실 랜섬웨어로 데이터를 암호화해 오류를 일으킨 자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김 부장은 그래서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렇지만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너무도 처참하게 되었다. 실세는커녕 중요 업무에서 배척당하는 게 다반사였다. 그렇게나마 사태가 끝나가는 줄 알았던 김 부장은 다시 한번 좌절하고 만다.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모 방송국 PD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사 내 갑질, 풍토 개선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특집 편성하는 프로에 출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런 프로에 어떻게 나가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PD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취재 대상 중에서도 갑질의 대명사로 김 부장님이 손꼽힌다는 것이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목소리도 변성 처리하는 조건에서 취재할 것을 양해 바란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건 이미 겪을 대로 겪은 김 부장이었지만 갑질이라니 도대체 자신이 왜 갑질의 이름이 오르내려야 하는지 몰랐다. 그와 동시에 강씨 아주머니 동영상이 생각났다. 김 부장은 견딜 수가 없었다. 준혁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제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직접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준혁은 아무런 답을 보내지 않았다. 할머니는 다시는 청소일을 못하신다. 너무 심한 무안을 당해서 사람들 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 그걸 누구한테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누구한테. 준혁은 할머니를 모시고 변호사실에 상담을 갔다. 김 부장과 하이넥스트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를 소송으로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보다 앞서 동영상건을 처리해야 했다. 일단 설명만 담은 제보를 구체적인 동영상으로 대체할 요량이었다. 방송사에선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준혁은 위자료, 소송을 변호사의 도움으로 방송이 먼저 나간 다음에 이행하기로 작정했다. 자칫 개인적인 위자료 사건으로 치부되면 재판에서도 별 볼일 없게 끝나게 될 것은 뻔했다. 그러나 준혁은 그런 어린애의 정신 수준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터뜨려야 판사들도 제대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했다. 영상이 방송사 측에 넘어가면서 녹화방송이 있고 난 후 방송사에서는 회사와 김 부장에게 방송 시간에 대한 통보가 있었다. 회사 측은 개인적인 일탈로 인한 사건으로 회사와 관련 짓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서 정신적 위자료, 민사소송도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결국 김 부장 때문에 회사로서는 치명적인 대외 신인도 및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김 부장을 더 이상 비호하는 건 자충수라는 입장에 이르렀다.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여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밝혔다. 그에 따라 김 부장은 옷을 벗었다. 김 부장이 회사를 떠나는 날, 준혁은 전화를 했다. 당신의 자만심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다. 남은 인생은 부디 겸손하게 살기 바란다. 김 부장은 책상 정리를 마치고 정리박스를 들고 회사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미끄러져 또 넘어지고 말았다. 바닥에는 물기가 전혀 없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